작은 서점. 우리의 이야기는 경이롭게 거의 전광석화처럼 시작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앙드레 고르의 디에게 보내는 편지 첫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83살의 남편이 82살이 된 아내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연서인데요. 아내는 3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하죠. 자, 사랑과 헌신과 감사로 가득 찬 작가의 고백,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다고 간간히 이렇게 알려오고 계시는데요. 4044님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 조카가 알려줘서 듣게 됐는데요. 엊그제는 조카한테서 본방 사수하라는 문자까지 온 거 있죠. 작은 서점 응원합니다. 저는 작은 서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살짝 나타났었던 이민하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이민하님 감사합니다. 종종 이렇게 소식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윤정님, 저는 처음 듣는 책도 알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로 안내해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하셨어요.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문자와 모바일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이후에는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콩을 통해서 다시 듣기로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두 분의 조합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김진영, 이현실 편집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게 친한 친구 특집하면서 우리가 이현실 편집자님은 같은 회사 이제 마케터 부장님, 네, 그리고 김진영 편집자님께서는 디자이너 실장님 모시고 왔는데 누군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내가 아는 곳으로 인도할 때는 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기대만큼 잘할까? 뭐 혹은 이 사람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근데 이 시간은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너무 편하시죠? 오랜만에 편한 발길로 오셨을 거라고 믿는데. 편안함을 넘어서 되게 네. 설레는 것 같아요. 저 오랜만에 오늘 김진영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책을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어떤 책을 고르실까 하는 제가 먼저 가장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책을 딱 알려주셨는데 캬 하고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네, 오늘의 대화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 같이 오자고 했는데 네. 파주에서 거절하고 좀 말은 저렇게 하고 같은 차 타고 오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 이현철 대표님 택시 타고 오시잖아요. 좀 같이 좀 태워주세요. 아니 제가 네. 오랜만이라 네. 너무너무 같이 오고 싶어하고 제가 청했는데 네. 저 혼자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진짜 딱 제가 갈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딱 같이 가자고 이렇게 프로포즈가 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메시지를 놓쳐가지고 혼자 왔는데 진짜 정말 친한 친구 만나는 느낌입니다. 아니 저희 편집자님들도 많은 또 작가님들 이렇게
파주에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주에서 여의도가 거리가 꽤 되고 대중교통이 편치 않아서 정말 이렇게 막 이현실 대표님 같은 경우 택시 타고 오시면 택시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항상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저희가 언제 한번 무슨 뭐 라방 같은 거 이렇게 파주 가서 한번 하든지 뭐 이래야 되겠어요. 예? 아, 항상 오실 때마다 감사하고 진짜 어쩌지 그 택시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근데 또 파주에서 일하다가 네. 저는 또 휴가 나오는 기분이에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또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은 예비 창업자에서 대표님이 되셨어요. 계속 이제 그때 퇴직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곧 이제 대표님이 되시겠지 했는데 어떤 출판 그사 명을 네, 예, 좀 갖고 오셨는지.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대표는 아닌 것 같고 예. 사업자는 안 냈고. 아, 대표 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 출판 등록을 먼저 하거든요. 출판 등록 먼저. 출판사 네. 이름을 이제 신고하는 건데 네. 그걸 했습니다. 그랬고 이름은 먼 곳 프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먼 곳? 네, 먼 곳. 먼 곳. 네. 멀리 있다. 먼 네. 곳 프레스. 아. 사실은 제가 막 여기 연설 대표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제가 50분을 선정을 해갖고 작가님들 반, 출판인들 반 이렇게 해서 이름 투표를 막 시켰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나왔던 후보는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왜 어떤 의미예요? 먼 곳, 가까운 곳이 아니고 왜 먼 곳을 보고 제가 만드는 계세요? 책이 멀리 있는 곳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 가운데 제가 제 이름을 찾다가 네. 좋아하는 시인들 뭐 황지우 시인이랄지 진은영 시인이랄지 문태준 시인의 시를 보다가 계속 먼 곳, 먼데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먼 곳이 생겨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서 너는 지금 내게 오고 있다. 이런 식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먼 곳, 먼데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책이 멀리 가려면 많이 팔려야 되기도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먼 곳 하면 뭔가 미지의 세계, 이상향, 뭐 이런 우리 시에서는 보통 이제 빨간 줄 긋고 먼 곳 하면 뭐 독립을 의미한다라든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좀 또 심오한 그런 뜻을 또 지닌 출판사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자를 낸 건 아니어서 대표는 아니시고 사업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네. 내시는 거예요? 정말 언제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첫 책이 나와야. 첫 책 준비 중이신 거죠? 준비 중인데요. 네네. 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 준비하시면서 또 그래도 작은 서점의 이 코너 아껴주시면서 계속 즐겁게 네.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책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낭만적인 이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주제가 또 말랑말랑한 거예요? 가슴 설레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 와,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네. 제목이 재밌습니다. 오춘실의 사계절이라는 책인데요. 이 오춘실님은 서점 알라딘의 MD님으로 일하고 있는 김효선 MD님의 어머님이에요. 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푼 책인데요. 정말 한 사람의 사계절을 쭉 같이 겪는 듯한 아름다운 책인데요. 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MD님의 어머니에 대한 글, 어머니에 대한 뭐 사무곡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김진영 우리 편집자님은? 네, 저는 앙드레 고르의 네. 디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연설 대표님이 되게 새로 나온 신간, 따끈따끈한 신간을 가져 나오셔서 저는 굉장히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편지, 이건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이 디가 이 고르의 아내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아,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어머니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임은 분명하네요. 먼저 우리 이현실 대표님 책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 오춘실의 사계절은 어머니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이 수영을 가르쳐주면서 어머니가 수영을 배워가면서 어머니의 삶이 시간대별로 또 쭉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는데요. 네. 이 김효선 MD님은 책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판인들과 작가들에게도 이 서점 MD님들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쓰시거든요. 그 글들이 참 아름다워서 출판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MD님이기도 했는데, 네. 이분이 일을 하다가 병이 납니다.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아프시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술을 먹지 않으면은 정말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이런 날들을 보내다가 엄마랑 같이 수영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데요. 일 때문에 병들었고 일 때문에 기뻤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서 엄마의 생애, 엄마의 직업과 일에 대해서 또 곱씹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시고 청소 노동자로 굉장히 오래 일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 김효선 MD님은 이 훌륭한 어머님께서 키우셔서 네.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유수의 책들을 소개하는 이 MD님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일을 정말 사랑하지만 일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 김효선 MD님이 엄마의 생애를 이제 곱씹어 가면서 이 자신도 치유되고 엄마의 몸도 치유시키는 책입니다. 엄마와 같이 수영을 배우는 어떤 그 이제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그 네. 책이라서 그런지 책의 그 표지가 그 꽃수영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앞표지가 어머니고 이제 뒷표지가 본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책 자체가. 와. 저도 이 표지에 매료돼서 책을 샀는데요. 저는 거의 이 올해의 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꼭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한번 지금 인터넷 한번 휴대전화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 앞표지에 계신 분이 오춘실님, 네. 이 김효선 MD님의 어머님이신데. 이 노란색 꽃 수영모를 쓰고서 너무나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이 표정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아주 정말 생애 클라이막스의 하이라이트에 와 있는 분의 아주 안정적이고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네. 또 뒤에는 네. 이 따님인 어머니 김효선 MD님이 장미꽃 같은 수영모를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노란색으로 네. 깔맞춤하셨고 우리 따님은 핑크색으로. 네. 되게 과감한 표지이기도 하거든요. 이 인물을 전면에 네. 다른 배경 없이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다뤘는데 네. 저는 이 낮은 산 출판사가 참 에세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 표지 보고서도 정말로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표지나 띠지에 네. 이 인물을 내세울 때는 유명인,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혹은 네. 굉장히 아름답거나 네. 직관적인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와, 이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었지만 오춘실님의 이 미소만으로도 확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어쩜 이렇게 미소가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네. 그야말로 눈도 다 지그시간 파란 대소라고 계시는데 네.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진짜로. 네, 세상에. 그냥 그 표지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도 될 정도로 그냥 마음이 너무 포근해지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걸 그래서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거울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또 조금 특별한데 네. 저는 김효선 MD님을 만나보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되게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이분을 만나보라고 권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나랑 왜 맞는다고 생각하지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학교를 저희 어머니는 아예 학교를 나오시지 않고 저를 책 만드는 사람으로 길러내셨는데 이 김효선 MD님의 어머니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몸으로 일하면서 이 책 가까이 살아가는 딸을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노동도 참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안 나온 이 중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잖아요. 그리고 참 모진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네. 그거 또 그 노동이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기만을 위한 어떤 고통스러운 노동만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오춘실 선생님의 노동도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제가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는데, 이 따님이, 오춘실 이 선생님이 청소 노동을 하면서 동료 청소 노동자에게 맞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정말 분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그 순간 때문에 일을 놓지 않고 결국은 그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시거든요. 네. 그것들을 다 견디고 해결하고 자기의 일을 지켜가면서 쭉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 김효선 엔님도 치유가 돼서 네. 이 한동안에는 잠도 못 자고 술만 먹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생의 의욕과 일에 대한 열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또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한 중년 여성의 긴 고단한 여정을 지금 딱 그냥 한마디로 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성함 자체가 오춘실이잖아요. 봄춘의 뭐 열매실 아닐까 싶어요. 네. 봄에 맺은 그 열매가 이 책이에요, 그냥. 그쵸? 얼마나 지금 뿌듯하시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맞아요. 나의 인생의 모든 어떤 그 함축적인 것들이 이 책 안에 다 담기고, 그걸 심지어 내 딸이 써서 사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뿌렸어. 와, 이 책에 나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따끈따끈한 신간이라고요. 지금 책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근데 참 출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딸이 어머니의 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써내려갔다는 점도 있지만 문장력이 대단합니다. 네, 정말 저도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거의 고슴도치처럼 패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는데 정말 어머니의 생의 한 대목을 쓴 구절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고통들이 엄마의 삶을 만나서 해소되는 장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흐뭇하게 듣고 계세요. 아주 깊은 공감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 저도 이제 읽어보셨죠? 감탄하면서 읽어봤고요. 이 표지도 굉장히 아까 올해의 표지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읽으면서 이거 올해의 책이네 이런 생각 저도 그 했고 이 책 그 구성이랄지 네. 문장이랄지 뭐 본문 편집이랄지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봐도 너무너무 잘 만든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의 편집자가 강설의 편집자인데 네. 이 편집자님이 만드시는 책이 또 아주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역시나 이 책도 네. 정말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수들끼리 알아보는 뭔가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책마다 각 장에 또 김효선 이 MD님이 고른 다른 책 속의 문장들이 서두에 또 나오는 그런 구성들. 그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구성인 것 같고. 지금 너무나 막 그냥 그 겉표지만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빨리 그 문장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울컥했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벌써 울컥해. 어떡하지? 네. 감정을 추스리면서 듣겠습니다. 네. 엄마는 어디서나 내 자랑을 했다. 나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어? 너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을 때랑 지금이랑 그렇지.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자 엄마는 무척 속상해하면서도 더 크게 잘못되기 전에 잘 결심했다고 격려했다. 내 딸 착한 건 내가 알아. 영화 벌새의 은희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성격 안 나빠 하면서 울부짖고 펄쩍 뛴다. 그 대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자 내가 미련하게 버티며 증명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알게 되었다. 남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나 자신만은 그런 말들에 속아 나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고약하면 고약한 대로 나를 덜 미워하며 살고 싶었다. 엄마 고슴도치는 무조건 딸 고슴도치를 함함하다고 했다. 엄마가 사랑하는 나를 나 스스로도 믿고 싶었다.
내가 안다는 엄마의 말이 나를 살렸다. 엄마는 나를 낳았고 또 몇 번이고 살린다. 네. 엄마는 나를 낳았고 몇 번이고 날 살린다. 작가님의 어떤 힘든 굴곡마다 결국 어머님이 계속 이끌어줬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쵸? 네. 아까 네. 구성 얘기도 우리 했지만, 이 차례만 봐도 참 아름다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의 시간들, 이 2024년 마포, 1984년 어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차례에 엄마의 말을 한 문장씩 이렇게 옮겨와요. 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재밌게 살아. 인생은 재밌게 사는겨.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엄마의 말들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여기저기 부대끼고 긁혔던 마음이 참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청소 노동자로 살아오셨는데, 그 고단한 엄마의 노동생활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 지금 내가 못 이겨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체가 큰,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의 힘이 됐을 텐데, 그 책상 노동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녹록지가 않나 봐요.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MD님이, MD란 직업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왜 수면도 이렇게 힘드셨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니까. 저 서점에 몇 번 가봤는데, 우리 마케터들 따라서 몇 번 가봤는데, 보통 1시나 2시부터 미팅이 시작되거든요. 예. 이렇게 영업자들이나 마케터들이 가서 미팅을 막 하면은 마케터들이 막 줄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MD들께서 이게 신간을 들고 오신 마케터들하고 10분, 15분씩 한 2시부터 4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계속 미팅을 하세요. 계속 미팅을 하고 그리고 미팅이 끝나면 다시 이제 본인의 자리로 가서 또 일을 막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 노동의 강도가 세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을 또 상대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 노동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 힘겨움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매출 압박. 네. 매출 압박 그게 가장 또 크겠죠. 16년 차 MD로서 이렇게 지금 이게 첫 작품인가요? 첫 작품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넣으셨군요. 맞아요. 이번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존재를 자신의 삶과 엄마의 삶을 연결해서 정말 걸작을 쓰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저는 이 김혜선 MD님이 처음에 자신의 고통과 일하면서 느꼈던 압박 같은 거를 쓰시는데 저는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일을 또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일하다 병들었고 일하며 기뻤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런 의미겠죠. 네, 또 이런 문장도 있었는데 일은 좋고 사람은 싫었다. 책이 놓일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지긋지긋했다. 이런데 참 책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MD님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스랑 고통들도 되게 심하셨구나.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여전히 지금 MD님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고통들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책들을 쓰시고 또 소개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엄마와 또 지금 힘든 내가 같이 수영을 배우잖아요. 네. 수영을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수영일까 생각해보니까 수영 처음 배울 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몸이 안 떠요. 끊임없이 가라앉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의 무게에 계속 짓눌려서 계속 가라만 앉았는데 엄마와 같이 정말 그 물 위에서 뜨는 그 기분을 느낀다는 그 순간을 같이 한다는 거는 뭔가 대단한 어떤 쾌감인 것 같아요. 그걸 엄마와 같이 하기 위해서 수영이 왜 하루 이틀 만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달을 노력하셨을 텐데, 같이 지금 뜨는 거죠. 지금 엄마랑 따님이 지금 수영을 제대로 헤엄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을 헤엄치듯이 이제 물에서 헤엄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했다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에 또 치유력이 있잖아요. 물을 통해서 같이 뭔가 인생에 또 희망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엄마랑 수영을 한 거는 이 어머님이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네. 몸이 굳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도 잘 펴지지 않고 팔도 막 펴지지 않고 특히나 노동을 하면서 또 여기저기 다치셨기 때문에 네. 이 수영이 잘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어느 순간 몸이 붕 뜨고 엄마가 이렇게 헤엄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딸이 엄마의 몸을 네. 낫게 해주는 이 과정이 또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우리 김지영 편집자님은 어떤 부분 좀 목이 접어오신 부분이 있네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막 군대에 접어왔는데 네. 처음에 접어온데 아마 읽어주셨던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수영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 엄마가 물을 무서워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있는데 이거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엄마는 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걸 무서워했다. 물을 등지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한 칸씩 밟아 엉금엉금 입수했다. 아초초. 생각보다 낮은 수온에 몸소리치면서도 늘 상쾌하게 웃었다. 물에 푹 잠기며 몸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맞춰진다. 그러면 엄마는 다른 사람이 된다. 존 치버의 단편 헤엄치는 사람에서 주인공 남자는 이웃집 저택의 수영장에서 다음 수영장으로 지하수 물길이나 다름없는 수영장들의 물줄기를 헤엄쳐 집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여정을 시작할 때 이 남자는 호선을 그리며 다이빙으로 입수한다. 실외 수영장 벽마다 붙은 계단을 이용해 엉금엉금 입수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던 남자는 이 소설이 끝날 무렵엔 쇠약해져 어정쩡한 걸음으로 계단을 뒤뚱뒤뚱 밟으며 조심스럽게 입수한다. 나이 든 몸은 이제 두려움을 안다. 인생을 은유하는 듯한 이 여정이 엄마의 뒷모습을 볼 때 떠올랐다. 종아리 근육이 줄어든 가냘픈 다리만 봐도 엄마는 이제 노인에 가까워졌다. 엄마의 요정도 어느덧 결말에 가까워졌다. 새로운 걸 배워 새로운 사람이 되기에 딱 좋은 나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들으면서 다른 엄마에게 뭔가 같이 배우자고 해본 적은 있나? 혹은 배움의 기회를 드린 적이 있나? 혹시 두 분 있으세요? 저는 네. 되게 수영은 이런 건 없었고 어머니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다가 대판 싸고 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돼요? 싸고 하지마 그러면 안 되지.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제가 근데 너무 또 네. 미안하잖아요. 네네.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죄송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그럼 어머니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너랑 안 한다고. 너랑 안 한다고 나 저기 문화센터 가서 배울 거라고. 막 그러면서 아직도 안 배우고 계신데 좀 반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수영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들과 어머니 수영은 조금 뭔가 같이 탈의실도 이용하고 뭐 이래야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 그러셨구나. 우리 김지영 편집장님 굉장히 친절하게 차분히 인내심갖고 뭐 하실 것 같은데 또 가족끼리는 그러기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네. 새로운 발견이다. 화를 내시긴 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현실 대표님 혹시. 저도 엄마한테 뭐를 가르쳐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되게 글쓰기를 알려드리고 싶다. 어머니들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고 또 감동적인 드라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이제 글을 써보라고도 하고 싶은 동시에 이 김효선 MD님처럼 엄마의 이야기를 각자 꼭 책이 되지 않더라도 맞아요. 이 자식들이 기록하고 우리 엄마를 인터뷰한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저도 작년에 한번 이제 마음을 먹고 엄마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녹음 어플을 켜고서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뭐 엄마 얘기야 내가 다 알지라고 했는데 와, 정말 몰랐던 얘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냥 엄마만 얘기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어땠어? 엄마 행복했어? 이렇게 질문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엄마를 안 쳐도 그 질문할 생각하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해할 것 같아요. 내가
내일 모레 죽니? 뭐 혹은 네가 아프니?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김혜선 엔지님의 어머님도 꼭 책 제목에 내 이름 쓰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어머님들 얘기를 시켜보면 또 맞아요. 평생 좋아하세요. 자신의 얘기를 자유롭게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기회를 드리면 또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 어머니들한테 말하기와 글쓰기를 좀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망설여지는 것들, 뭔가 오글거려서 그런 것들 그냥 막상 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뿌듯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세상의 모든 오춘실님들 노동을 담담하고 또 대담하게 또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딸을 길러낸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 이 책 내가 먼저 읽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 거 읽으면서 밑줄 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런 부분에서 내 생각을 했구나 하면 또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이 책. 자, 오춘실의 사계절. 오늘 김효선 MD님의 책을 좀 살펴봤는데, 이 책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 오늘의 선곡, 뭔가요? 네, 오늘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랑해온 아티스트의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작타공인 이름난 서태지 덕후인데요. 아, 정말로요? 네. 전 정말 오랫동안 그러셨구나. 이제 서태지를 좋아했는데, 네. 이 서태지 님이 엄마에 대해 쓴, 비교적 덜 알려진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서태지의 제로였습니다. 어머니를 그린 가사 귀에 들어오셨는지요. 자,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주제로 두 권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춘실의 사계절, 김효선 작가의 책 살펴봤고 이번에는 김진영 편집자님의 추천책 아까 앙드레 고르의 디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셨죠? 네. 책이 굉장히 얇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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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0쪽도 안 되는 책입니다. 100쪽이 안 되나요? 네, 100쪽이 안 되고요. 제가 어느 예전에 독서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 한 번은 이 책을 그냥 읽었어요, 같이. 7명이서 하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다른 책은 보통 읽고 와서 이제 요약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명에서 이 책을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근데 이 책은 그럴 수 있는 책이고요. 좋은, 방법이다. 이게 100쪽도 안 되는데 네. 본문에도 그렇게 글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읽는 책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읽는 책이라고 하면 여러 번 완독을 하셨어요? 읽을 때마다 저는 다른 부분, 이 짧은 책에서도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연서,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이 안에는 또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뭐 생태적인 삶. 생태적인 삶? 네, 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읽을 때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저한테 네. 딱딱 보이는 책이기도 해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아까 이 앙드레 고르라는 이 작가가 철학자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철학자가 아내에게 보내는 연서, 뭔가 그 철학자만의 어떤 사유가 분명히 좀 묻어나겠죠? 철학자의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놀라운 게 이 책이 아마도 네. 84세에 네. 썼어요. 이 책을. 작가가 84세에 쓴 책이라고요? 84세에 쓴,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쓴 책이죠. 그리고 부인은 83세였을 때 쓴 책인데, 이 책을 또 번역하신 선생님의 이제 연배가 또 있으시겠지만, 예.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83세가 됐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 보면은 어떠한 관능적인 문장도 있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부분들을 84세의 할아버지께서 노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은
한 철학자의 연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텍스트다. 이렇게도 저는 읽힙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을 앓는 아내 도린, 그러니까 도린이라서 D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 어떤 정말 아프게 살 날이 그 여정이 뭐 이렇게 보이는 끝이 보이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약간 편지이지만 또 유서 형태이기도 하다면서요. 유서라고도 봐야 될까요? 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서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고르는 1923년에 태어났고요. 23년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 도리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죠.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거의 부모의 돌봄 없이 자랐어요. 굉장히 가난과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을 벗어나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방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둘이 만나요. 고르는 이제 이 도리는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둘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겠네요. 해요. 오스트리아 태생이면 이제 독일어를 쓰셨을 텐데. 다만 이제 고르가 불어를 썼지만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대화는 했지만 처음에는 아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고 그들이 이제 1947년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들이 50세가 됐을 때 아내가 수술을 받다가 자궁의 수술을 받다가 그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불치병이 걸려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암 판정을 받습니다. 50대 때요? 네. 50이 됐을 때. 그리고 의사는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5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 5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언론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민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이제 병들었다. 그리고 5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도 50대였을 텐데. 둘이 한 살 차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에 가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돌보는 삶을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5년이 아니라 23년을 살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 23년 동안 이 고르는 아내를 이제 간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이 나왔던 이제 2007년에 이제 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시에요? 동시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을 하나요? 죽었을 때 자살을 한 거죠. 동시에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07년에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외 출판계에서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앙드레 고르는 유럽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아주 드라마 같은 주목금, 영화 같은 삶, 그리고 이 책을 쓴 시점은 이들이 함께 생을 마감했던 해로부터 바로 1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후 1년째 되는 날 이 책이 딱 출간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요. 그랬겠네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출판사도 이 책을 가져오고 싶어갖고 했지만 못 가져왔고 저는 항상 제가 못 가져온 책만 가져오는 것 어디 출판사에서 학고제에서 나구나.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앙드레 고르라는 어떤 이 당시 지성인이 이렇게 사망했을 때 유럽 전역에서 세계에서 굉장히 그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는 얘기네요. 유럽권에서는 굉장히 뜨거웠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인가요?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위스에서 둘이 만났고 둘이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는 곳은 프랑스 파리에서 살다가 이제 아내가 병을 얻자 시골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앙드레 고르가 노동 이론가라면서요? 노동 이론가고요. 저는 이분의 책을 대학 갔을 때 제가 이제 속했던 이제 제 역사에 관심이 있어갖고 역사 동아리를 갔는데 그때 한 영어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프롤레타리아 안녕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앙드레 고르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선배들이 이제 졸업한 선배들부터 번역해온 번역을 해놓은 거였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 네. 이 사람이 쓴 1980년에 썼던 한 책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안녕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이제 노동계급이여 안녕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동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주장했던 게 하나가 기본소득을 주장해요. 당시에요? 1980년에. 네네. 네, 그래서 번역된 거는 아마 보장소득이라는 말로 네. 이제 번역이 됐을 텐데 기본소득을 이제 네. 1980년에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와, 그리고 무슨 영화 한 편을 진짜 넉넉히 그냥 본 것 같은. 아니, 벌써 저기 책을 아무래도 보면 표지부터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젊었을 때 모습이잖아요. 네. 이렇게, 뭐, 춤추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쵸? 같이, 예,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아, 이분들이구나 생각하면, 와, 이분들의 그 30여 년간의 그 투병 생활이 쫙 지금 책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현실 대표님도 이 책 다 읽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책에 대한 얘기는 들었다가 이번에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참 드라마 같은 스토리잖아요. 예. 이렇게 80대까지 간병을 20년간 하다가 그런데도 사랑이 닳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서 그냥 혼자 남겨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양드레고르는 아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책을 다 읽고 나면 진짜 한 명만 있는 삶은 가능하지 않았겠구나.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둘이 떠나면서 둘이 꼭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같이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정말 유서이면서 정말 평생의 러브레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의 러브레터. 김은 작가님이 이런 추천사를 남겨주셨잖아요. 이 경이로운 사랑은 기다림이나 그리움 같은 결핍의 운명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 사랑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생명 속에 가득 차서 삶으로 발현되는 사랑이다. 그렇게 발현되는 사랑의 힘이 삶을 지탱해주고 삶을 전환시킨다. 아, 나는 언제 이런 사랑 한번 해보나. 아, 사랑에 대한 어떤 정말 경이로운 그런 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얇지만 굉장히 탄탄한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와. 또 좀 저희 문장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조금 전에 읽어주셨던 부분 그 관련된 문장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직접 산 게 아니라 멀리서 관찰해 온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르가 이런 얘기를 고르는 평생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지성인이고 그런데 이 책을 이 편지를 쓰면서 아내 돌인 때문에 내가 관념적인 사람이었는데 관념적인 사람에서 되게 실존적인 사람이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랑도 글로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인이라는 존재는 이 고르라는 지식인을 정말 아주 로맨틱한 사람으로도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책 얘기 잠깐 디자인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2007년도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지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예쁘죠. 그죠. 지금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예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원서가 예뻐요. 작가 이름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 되게 유명한 그 시청 앞에서의 키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남녀 사진이에요. 맞아요. 비슷한. 근데 이 책의 첫 장면이 둘이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데이트에서 춤을 춰요. 그래서 이 표지가 이들이 가장 젊었을 때 춤추는 사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진으로 끝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연인들이 이렇게 늙으신 거죠. 평생을. 네. 그리고 이 책이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문장들이 되게 좋은데 뭐 당신은 곧 82살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이 있고 이 문장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또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뒤에 조금 더 말들이 덧붙여지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8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 58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 나는 당신과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다시금 애타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내 몸을 꼭 안아주는 당신 몸의 온기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밤이 되면 가끔 텅 빈 길에서 황량한 풍경 속에서 관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봅니다. 내가 그 남자입니다. 관 속에 누워 떠나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화장하는 곳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제가 든 납골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캐슬린 페리어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텅 비었고 나는 더 살지 않으려네. 그러다 나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살피고 손으로 당신을 쓰다듬어 봅니다. 우리는 둘 다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말을 했지요. 혹시라도 나는 다음 생에 있다면 그때도 둘이 함께 하자고. 네, 책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네.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고 아내를 화장하고 아내를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서 네. 도저히 나는 당신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마 같이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이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문장들로 얘기를 이끌어가지만 사실 20년 넘게 아내를 간병하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혹시 정말 왜 간병 돌봄 왜 우리 방송에서도 다룬 적 있지만 그런 노동 자체가 되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고리의 삶은 그런 거를 좀 묘사를 하나요? 자기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다. 네.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책은 이 둘의 인생을 반추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들, 몇몇 문장들을 놓고 이제 이들이 23년간 간병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들은 생태주의적인 삶을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다가 어떤 조영제를 넣는데 조영제가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의학계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네. 현재는 그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쓰면서 기술의학에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원래 이분이 젊었을 때 또 생태주의적인 삶을 이론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발표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통제를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 아내는 끔찍한 두통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전신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고르는 23년 동안 아내의 생명의 에너지가 조금씩 꺼져가는 거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3년 동안에 이 아내는 끊임없이 이 남편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는 글을 쓸 때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예.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고 이 고르도 이 23년간 7권의 책을 써요. 네. 7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생태주의적인 삶 그러니까 네. 가공하지 않은 음식물을 직접 구해서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고 이런 것도 하지만 고르가 아내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네. 시골에. 근데 5년 동안 원래 5년으로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23년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200그루의 나무를 심어요. 23년 동안 네. 200그루의 나무를 아내 도린을 위해서 주변을 막 심어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병하는 삶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실존적으로 그거를 이겨내는 삶을 결국 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네. 이현실 대표님도
좀 문장 좀 같이 공유해 주실까요? 네. 이 평생의 연인이자 끝내 정말 생까지 같이 마감했던 이 커플이 헤어질 뻔한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순간이었냐면 결혼을 결심하기로 하고 헤어질 뻔합니다. 그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썩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우리의 결혼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우리 결합을 법제화하고 사회화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진작 깨달았어야 하는 건데, 그저 단순히 우리가 언제까지나 함께 있다는 것, 서로에게 충실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종신계약을 내가 당신과 체결할 준비가 된 상태라는 의미였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 계약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 계약에 충실할 수 있을지 당신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망설임, 나의 침묵이 당신의 의혹을 키웠지요. 그러다 어느 여름날 당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결심할 때까지 더는 기다릴 마음이 없다고. 당신은 내가 일생을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사랑이 다툼과 배신으로 얼룩지기 전에 차라리 내 곁을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말했지요. 남자들은 관계를 끝내는 방법을 몰라요. 여자들은 차라리 확실한 결별 쪽이 낫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시간을 내게 주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겠냐고.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더 생각해볼 말밑 따윈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이대로 당신을 떠나보내면 영원히 후회할 것임을. 당신은 내가 몸과 마음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있으면 깊은 공명을 느끼는 최초의 여자였습니다. 네. 헤어질 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이 순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요. 그쵸? 네. 지금 뭐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희생과 헌신이 담긴 정말 사랑의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뭐 죽음마저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 정말 귀한 이야기,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책과 어울릴 만한 곡, 끝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 책과도 어울릴 수 있고, 네. 제가 오늘 골라온 곡은 김사월님의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통신인데, 우리 작은 서점의 엔딩곡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곡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다른 시간 세상 속에 뿌려진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통신, 빛이 되어 내 마음을 말려줘, 쓸모와 물음 없는 행복을 줘, 뭐 이런 가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 방송 시간이 11시에 시작이 됐고, 이제 자정을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앞두고 있죠. 마치 우리의 엔딩곡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효선 에세이의 오춘실의 사계절, 그리고 앙드레 고르의 책 디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하루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집자의 방 오늘 두 분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이현실 대표님 그리고 김진영 편집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